헬로우 피칸 팟캐스트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핫토픽 관련해선 미국 대선 결과, 음,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이제 금리랑 실업률 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관련해선 저희가 미국 현재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짧게 지표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져왔고요. 다음 마지막 크래킹 시간으로는 2024년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25년에도 과연 유학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 대선 결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접전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트럼프 후보가 월등히 선거를 이겼고, 주목할 점이 그 스윙 스테이트가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그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난 선거에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투표했던 스윙 스테이트들이 이번에는 전부 다 아주 트럼프를 투표한 걸로 나타났고요. 더 그 공화당 쪽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다 쟁취했어요, 이번에. 그 세넷도 이제 46대 53으로 이게 더 유의미한 숫자인 게 이유가 그냥 만약에 50대 뭐 51대 49 막 그 정도로 됐으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반대하는. 네,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공참하지 않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이제 53이 됐으면은 웬만한 안건들은 상원에서는 맡기지 않고 하우스도 지금 저게 집계가 다 된 건가요? 202대 213이? 아니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에 진행 알래스카도 아직 중이죠. 끝나진 않았고, 예. 네, 아마 218 그 의원이 채워지면은 그 메조리라고 하는데 무난하게 채울 것 같아요. 그 뭐 남은 그 주들이 다 이미 공화당이 이긴 주들이라 그래서 어, 상하 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다 공화당이 먹으면서 이걸 트라이팩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2년 동안에 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되게 궁금합니다. 거의 완전 2020년이랑 반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바이든 정부 때도 상원이랑 하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기억하기 이겼어요. 네, 다 이겼었는데, 이겼던 게 기억해요. 정말 진짜 경합주가 요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음, 이 지난 바이든 선거 때 투표를 했던, 어쨌든 그 electoral college 네, 자체에서 지금 보시면 5개인가 몇 개죠? 6개 주거든요. 경합주거든요. 뭐 네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가 있는데 이 electoral college vote을 다 합치면 약 77개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선거는 270개만 돼도 이제 이긴다고 하니까 음, 진짜 이 77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주들은 거의 데이터상으로 볼 때 결과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선거 후보들도 주로 저 스윙 스테이트에서 많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음. 사실이고 네. 뭐 요번에는 그쵸. 다 승리함으로써 국민들이 판단했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이번에는 그 더 놀라운 점이 최근 20몇 년간은 공화당 후보들이 이겼어도 그 파퓰러 보트는 무조건 민주당이 음, 이겼었거든요. 힐러리 때도 그랬고 심지어 뭐 그 전에도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이겼어요. 그 파퓰러 보트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봐도 음.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거고. 그 국민 대다수가 선택을 한 거라고 보면 그쵸, 되겠네요. 그쵸, 그쵸. 네.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또 궁금하니까 음, 사실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좀 네, 가져와 봤는데, 어, 이게 이제 트럼프 캠페인 그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져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20가지가 이제 크게 있는데, 좀 중간중간에 좀 뭐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와 좀 나름 연관성이 높은 것들,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그런 그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뭐 트럼프 캠페인의 주된 아젠다가 이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이제 디포테이션에서 추방할 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공약 중 하나였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저희가 그 두 번째 에피소드였나요? 트럼프 후보가 언급했던 팁 관련해서 네네네. 예, 그 세금을 좀 면제하겠다. 완전 면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공약도 있었고, 그쵸.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국제 정세 안정 얘기도 음. 나왔었고, 이제 사실 이걸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시키는 걸 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이러니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CEO죠. 그쵸. 뭐 거의 2천억 정도를 베팅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죠. 네, 거의 네. 제가 알기로 뭐 20조 이상을 이득을 본 거죠.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어쨌든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 전기차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음.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고 하는 후보에 뒤를 밀어준 거니까 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을 겨냥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머스크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우위를 점할 거라고 거의 판단하는 판단한 것도 있고, 뭐 테슬라 이외에도 머스크가 진행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스페이스X나 그쪽은 정부 사업. 정부 사업 그 성향이 강한데, 네. 아무래도 자기가 밀어준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그쪽이 좀 수월해지겠죠.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그 지지 기반이 아니면 뭐 지지하는 뭐라고 하죠? 지지층 말씀하시는 거? 지지층하고도 약간 사업 쪽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기름 좋아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산업 분야가 되게,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기름차 쪽을 믿어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섞여 있겠죠. 근데. 음. 근데 정말 테슬라는 그 뭐 이 토픽과 관련되진 않긴 했지만 그 최근에 그 서먼 기능이라고 아, 주차를 되게 멀리 했으면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알아서 차가 이렇게 오는 거를 저도 써봤는데 너무 잘 와요? 아주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른 전기차 회사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다 장 보고 나왔는데 차가 좀 멀리 있으면은 그거 누르면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 앞까지 와요. 근데 이제 주행 계속 안 해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르고 그게 있어 와. 그 앱에서 카메라도 보이고 내가 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그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이제 오게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얘가 와요. 그러고 내가 버튼을 떼면 멈추고. 그리고 야, 되게 천천히 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되게 그쵸, 천천히 그쵸. 오는데 저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름. 아, 그래요? 아, 최근에 또 뭐 한 달 정도 무료로 써보라는 식으로 이제 저는 사실 full self driving 기능이 없거든요. 비싸잖아요, 그게. 비싸죠. 네, 근데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봐라 해가지고 나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한 마지막 두 개를 짚고 넘어가자면 그 남성 여성 스포츠를 확실하게 분리하자 뭐 이 얘기가 있었고 그쵸? 뭐 최근 올림픽에서 논란이 된 부분도 아마 음, 염두를 한 공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투표 절차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표 음, 그 절차가 주마다도 다 제각각이어서 음, 뭔가 확실하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항상 이게 투명하지 않다. 뭐 어떤 맞아요. 주들은 아이디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없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점들을 좀 꼬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음, 이런 부분들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것 같은데 한번 뭐 네. 네, 그래서 뭐 이 공약들 뭐 다 지킨다고 보긴 뭐 어려울 수는 아, 있죠. 근데 그쵸? 이제 네.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좀 음, 공약을 완화를 시킬 건가 뭐 이런 게 사실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그거 플러스 이제 좀 국제 정세가 워낙 맞아요.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그러니까 음, 실제 이전에 임기했을 때도 아주 그냥 모든 걸 한 뉴스로 만들어 버리는 트럼프. 특히 이제 국제 정세 관련해서. 그쵸. 그래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정치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얘기 같은 경우는 경제 얘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10월 지표를 보시면 여기에 이게 와. 이제 job creation이라고 해서 그 매월 몇 개 그 직업이 생겼는지 음. 지금 10월 달이 역대급으로 낮죠. 보시면. 너무 낮은데요? 네, 와.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실업률 자체는 4%, 4.1%로 뭐 예상치를 뭐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음. 허리케인이 아. 와서 그 최근에 피해를 많이 네네. 본 지역들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잉 파업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영향이 컸나요? 그것도 영향이 컸다고 얘긴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 이유가 이제 그 보잉 그 이 파업 자체가 그러니까 노조에서 파업을 한 게 지금 2008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6년 만인 거죠. 음음음. 근데 그 최근에 거의 며칠 안 됐어요, 이게. 그 38%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매년마다요? 웨이즈. 아니, 매년마다? 그 웨이즈, 그걸 아. 모르겠어요. 일단은 38%를 올려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와. 매년마다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와.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파업이, 보잉 자체에서도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쵸. 한 10% 정도를 또 자른다고 해요. 이게 참, 이게 미국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거 나름 흥미롭게 보긴 했어요. 이 뉴스를. 이 38% 이제 보통 이런 대기업 특히 이런 회사들에서 매년 그 연봉 인상을 해줄 때 음. 어느 정도 해주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 5% 이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제 대략적으로. 경험상으로는 네. 인플레이션 약간 선회하는 느낌? 그러니까 승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레이즈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 커버해주는 느낌이긴 해요. 음. 근데 뭐 38%면은 거의 이제 거의. 네. 뭐 제가 봤을 땐 지난 16년간 못 받았던 걸 좀 네, 그런 거의 보상받겠다 비슷한?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번 그 실업률은 그렇게 낮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높진 음, 않았지만, 음, 음. 어, 새 직장이 생긴 거, 그러니까 job creation은 매우 적었다는 거 어, 하나 짚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는 뭐 10월 달 CPI, 그쵸? 이거는 3일 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11월 13일 동부 시간으로 그 8시 30분 네.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음, 이것도 뭐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 예측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편이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이제 그 CME Fed Watch 툴이라고 음, 음. 이제 그 다음 연준 아, 미팅에서 몇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64.6%가 뭐냐면 이제 현재 타겟이 450에서 475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건 425에서 450이니까 25 베이스 포인트를 받아주겠다. 인하하겠다라는 그 확률 음. 그게 이제 65%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리고 아니면 유지를 한다가 35%고 그리고 그 50% 이상이다 그거는 이제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이 두 개의 합산이 100이니까.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뭐 이번 11월 미팅에서는 일단은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했고요. 음, 이것도 예상했던 바와 같아서 음. 어 일단 뭐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조금 있죠? 네, 좀 좀 있는데,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처음에 그 9월 달에 50% 그 50 베이스 포인트 내린 게 아,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여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너무 맞아요.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 좀 네. 잘 잡아가고 있다곤 하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내년에도 그 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네, 낮아지겠죠? 낮아질 레이즈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연준 미팅은 아마 12월 네. 때 오는 거니까 아마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차차 저희 추후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이거 덕분에 파월 의장이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연명하는 이제 거만. 연명하는 거, 아니, 뭐 연명이 하기보다 딱히 그 대통령이 자를 권한이 없긴 해요. 실제로 네. 의장 관련한 얘기가 없긴 한데,
뭐 어차피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이율도 낮춰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긴 하죠. 트럼프 음. 파월 의장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일단은 경제 얘기 핫토픽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 좀 아, 넘어가 네. 보려고 하는데 네. 그 되게 놀라운 트렌드가 보여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역시 미국이다라는 느낌을 되게 강력하게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신생 기업들이라고 하죠. 이제 1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을 한 명 정도 고용하고 그런 사업체들이 유례없는 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 코로나 때 그 침체돼 있던 거를 다시 리바운드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진짜 말 그대로 유례없는 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 차트가 2004년 때부터 시작하는데 저 보이시면은 이제 2008년 때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 한번 파이낸셜 쭉 크라이시스. 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때 확 떨어졌다가 그 몇 년 동안 약간 회복세가 좀 더뎠거든요. 그 전 그 2008년 전보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살짝 딥하고 이제 회복하면서 엄청나게 뛰었어요. 거의 1.5배. 네, 1.5배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통계로 또 이어지냐면 이게 그 약간 인구로 따지면은 어 출생률과 사망률. 출생률과 사망률이죠. 네, 그 쭉 보시면 어 이게 트렌드가 저기 어 2000년대 초반 때 IMF랑 그 닷컴 버블이랑 그 2008년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보면은 기업력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2010년대 오면서 회복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출생률이 3점 언저리에서 뭐 4점대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사망률이라고 하죠. 기업이 폐업하는 율이 그거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순수히 기업이 증가했다. 음. 단순히 막 그 기업이 많이 증가했는데 같이 폐업하는 율이 높아지면 그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죠. 거잖아요. 예, 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 기업 폐업하는 그 수치는 비슷비슷한데 생겨나는 비즈니스가 최근에 엄청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미국 그 경제 아니면 그 소비 시장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재생력을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 좀 위축되어 있던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는 걸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창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뭐 그런 것도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2020년 기점으로 해서 네,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뭐 아마 그때 좀 축적된 부가 이제 이런 기업 탄생률로 직관되는 걸, 이어졌을 수. 네, 이어질 수도 있고. 뭐, 네, 이거 뭐 다 비슷비슷한 통계지만은 이건 좀 더 뒤로 가서 1900년대까지 가서도 새로 생긴 스타트업 그 숫자가 되게 약간 더디게 회복하다가 저기 보이듯이 2020년 그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확 뛰었던 걸로 볼 수 있죠. 진짜 이게 유례없는. 네, 유례없는 증가 수치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위축돼 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이렇게 피어나는 것도 있고 요즘에 또 AI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으로 돈이 많이 다시 쏟아지면서 그쪽 분야에 뭐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근데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버블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음, 닷컴 버블이 이제 2002년, 뭐 2001년 네, 이때를 보면 뭐 비교도 그렇게 안 돼. 또 네, 네. 뭐 그렇게 그때도 오른 것 같진 않은데 지금은 진짜 천장을 뚫고 가버렸네 지금. 음, 음. 아, 진짜 창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미국인들한테는 그렇 쉽다? 이게 소비 습관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같은 그 약간 아시아권 문화는 저축하고 현명하게 쓰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죠. 문화가 잘 잡았죠. 얘가 따로 교육을 안 해도 일단 돈은 아끼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어, 미국은 특히 약간 서구권이라 하기도 싫은 게 유럽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 미국이 좀 특별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막 쓴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소비 습관이 이게 뭐 개개인으로 봐서는 그 미래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 그런 소비 습관일 수도 있어요.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건데,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세빙스 있어야 되고 적절히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유난히 미국이 소비 습관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드 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대출, 그 마이크로론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그 데이브라는 회사도 있고 좀 음, 음, 많거든요. 음. 맞아요. 어, 이 코로나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어,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 고객들도 늘었고 회사 기업 가치도 되게 상승했는데 음, 데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크로론이라고 해서 뭐 진짜 1억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소수의 예, 돈. 예, 뭐 음, 100불, 200불 아, 대출해 주고 뭐 바로 뭐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이첵 투 페이첵 하는 사람들이 뭐 급전이 필요해서 쓰는 그쵸. 그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맞아요.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이제 애프터페이라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자기기 아, 뭐 네네네. 큰 지출이 필요한 뭐 1,000불짜리 뭐 어떤 걸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할부로. 네, 할부로 이자 뭐 없이 12개월로 나눠서 낸다. 음, 맞아요. 그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저는 처음에 의아했던 게 그러면 그 회사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뭘 가지고 이제 먹을 그 수익을 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애프터페이를 그 머천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셀러 입장에서 했을 때 고객들이 더 와서 돈을 쓸 거다라는 그 음,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의 차액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음.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애프터페이가 없으면 내가 좀 더 TV를 싸게? 아,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있으니까 사야겠다 해서 지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비를 말 그대로 엄청 어, 장려하는 거죠. 어, 이 상품들이. 그쵸. 그리고 소비가 정말 그 중산층, 특히 중산층의 소비력이 미국이 아, 엄청나요. 있기 제일 때문에 부자인 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게 시너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와, 이게 보면 볼수록 미국 그런 경제 체제가 잘 돼 있다. 그쵸.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스몰 비즈니스 토픽을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는데, 네, 사실 그 크래킹 주제가 결국 이거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맞아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앞으로도 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 유학을 오는 트렌드가 음, 유지가 될 음. 것인가, 아니면 유학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주제로 가져왔는데, 사실 네, 뭐, 일단은 통계부터 이제 보고 넘어가자면, 네네. 이게 이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음, 어떤 유학생들 통계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네. International Students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뭐, 16년도 보면은 6만 명에서 지금 계속 줄었네요. 코로나 때까지 3만 대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긴 한데,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캘리포니아, 뉴욕, 마사추세츠, 일리노이나 텍사스 요 순으로 이제 음,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44%가 학부라고 보면 되고 한 네네. 35%가 그 석사죠. 석사. 석사나 네, 박사. 예, 이 비율이 정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H1B 통계도 보면 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5번째, 5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H1B 비자가 말 그대로 취업 비자죠. 취업비자죠.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인도, 중국, 필리핀, 캐나다, 그다음 대한민국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인도에서 오는 학생들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28만 명이 받았다고 쳤을 때, 네, 한국은 지금 3,600명인데, 물론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네. 이게 전체적인 순위로 봤을 때 그래도 한국인들이 어, 전체 5위로 지금 음, 매우 높은 거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높죠.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재작년까지도 계속 한국이 4위로 유지를 하다가 네, 필리핀이, 항상 네. 순위가 이제 인도, 차이나, 그다음 캐나다,
한국. 우리나라였는데 네. 필리핀이 갑자기 이제 딱 치고 들어왔죠. 네네. 뭐 이 순위는 거의 변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좀 취업을 하려는 취하고 것을 있다. 예, 네, 볼 수 네. 있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통계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음, 나눠보고자 하는데 어,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학이 꼭 필요할 것 같은지 아니면 뭐 굳이 필요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어쨌든 저희 둘도 최근까지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음, 확실히 제 생각에는 이공계 쪽으로 간다면은 미국 유학이 좋지 않나. 왜냐면은 그 여기 보이는 게 이제 H1B거든요. 이게 취업 비자고, 미국은 이제 스템 관련 그런 거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학부나 아니면 뭐 대학원이나 그 스템 쪽으로, 그러니까 스템이 그 사이언스나 이공계 네, 계열 이공계 계열의 그 과에서 디그리를 받으면은 이제 3년 동안은 OPT라는 제도로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그 OPT 신분으로. 그래서 음, 혹여나 만약에 H1B가 이게 받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H1B가 거의 로또 시스템이거든요. 이 신청해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터분하기 때문에, 어, 설령 OPT 기간이 끝나고, H1B를 못 받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미국에서 만약에 취직한 경험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전혀 꿀릴 게 없거든요. 음, 음. 그리고 굳이 한국으로 다시 안 가고, 만약에 H1B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캐나다로 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 거기는 좀 더 약간 쉽게 영주권이 나오고 쉽게 비자가 나오고 하니까 특히 고학력, 고학력인 그런 인력들한테는 많이 많이 지급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못 받았다. 그러면 한 캐나다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차 선택들이 되게 좋다. 나쁘지 않다. 뭐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어쨌든 이게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도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전 도전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가족들이 한국에 있거나 그쵸. 음, 뭐 친구들이 한국에 있으면 어쨌든 홀로 도전을 하는 거니까 뭐 쉽지는 않은 네. 거긴 하죠. 근데 확실히 미국의 아까 이제 스몰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그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 그 비즈니스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걸 보면 어쨌든 사실 사업이라는 것도 엄청 리스크가 큰 그쵸. 거잖아요. 근데도 미국 문화 자체가 그런 도전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예. 그 한국이었으면은 그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라는 생각은 이제 전혀 못 하긴 못했었죠. 했었는데 예.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잘 가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서. 네,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사회적으로 딱 잡혀져 있었다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저희가 그 취업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음, 어 진짜 많은 미국인들이 그 9 to 5 일을 하면서도 뭐 부업으로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럼요.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이런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정말 미국을 따라올 곳이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이제 사고적인 그 변화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네. 한국에서는 그 경쟁도 심하고 요즘에는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워낙 현실적인 고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음, 그래서 저도 약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주제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주로 이제 취업 얘기, 그냥 뭐 자잘자잘한 인생 얘기, 뭐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는 좀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해요. 뭐 사업 얘기도 무조건 하고, 어, 뭐라고 해야죠? 좀 더,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음,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좀 더 이제 뭐 결혼, 야, 뭐 네, 취업 좀 더 맞아요. 현실적인 얘기로 네, 간다면 미국에서는 좀 더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뭐 진취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 나름 이제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쵸. 네, 뭐 좋다 나쁘다 아니긴 한데, 네, 저희가 뭐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취적인 얘기는 음, 여기서 좀 더 일어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한 나라에서만 지내는 것보다 다른 나라로 가서 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좀 어떻게 음, 보면 그 관점을 새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 생각 그런 것들로 좀 채워지는 반면에 음,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란 나라에 왔을 때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 얻게 되니까 음, 되게 음. 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들, 이런 그쵸. 관점을 얻어가는 것도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 뭐 필드를 컴퓨터 사이언스 나오긴 해서 좀 더 쉽게 접했지만은 뭐 스타트업 관심 없다가 이제 더 알아보기 시작하고 뭐 한국에 있는 애들이랑 얘기하면은 뭐 Series A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왜냐면 고민해 볼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학생 신분으로서도 스타트업 해볼까 약간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투자 받는지 그런 사례 찾아보고 네, 그런 거에서 약간 견문이 좀 넓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랑 VC,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그 어떤 대부분의 음, 사람들도 다 미국에서 유학을 뭐 했거나 뭐 그쵸.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맞아요. 확실히 뭐 도움은 될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뭐 또 사업적으로는 네. 그쵸.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곧 2028년인가요? 그 그렇습니다. 네. 대, 대한민국 수능 제도가 이제 또 그러니까 대입 네.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사실 막 이걸 저희는 이제 수능을 보진 않았어서 전에 그쵸. 수능이 어땠고 이후에 뭐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수는 알,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 여러 뉴스를 통하면서 좀 접한 음, 내용을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예전에 항상 있어 왔던 재수를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특히 음, 정시로 승부를 거는 정시 파이터들의 그 비율을 줄여나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의 그 수능 내신 결, 개편이 되는 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뭐 그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 저희가 뉴스 하나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맞아요. 그쵸 수시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축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래는 이제, 보면은 네,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그 수능을 보더라도 1등급마다 점수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등급도 보지만은 그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또 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나오고, 뭐, 등급이 되게, 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들었고, 그만큼 이제 1등급에 속하는 그 비율들이 좀 높아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음, 전보다. 그런 거니까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1차적으로 선별하는 데만 그 등급이나 그런 수시를 쓰고, 어, 일단 와서 면접을 봐서 우리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또 유학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네. 특히 그 바뀐 세대가 지금 세대잖아요. 지금 뭐 정확히 어떤 연도인지 그러니까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기존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 뭐 내신을 갑자기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음,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뭐 그래서 정시 비율도 낮아지고 하면은 아마 유학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음, 생각이 들고.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무턱대고 추천하기에는 유학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힘든 너무 많죠. 네. 네, 일단은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진짜 사실이고요. 뭐 물가 그거 다
깔고 나서 그냥 미국 사는 게 더 비싸니까 훨씬 더. 그렇죠. 특히 인터내셔널로 오시는 분들은 웬만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 그, 그 미국 내, 뭐라고 하죠? 인스테이트나 아니면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음, 분들이라면, 신분이 돼서 좀 혜택을 네, 받는 분들에 비하면 거의 차이가 억대죠. 네. 억대죠. 예, 4년 치면 억대인데. 그리고 그 팹사 같은 것도, 팹사가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런 것도 아예 자격이 안 되죠. 네, 자격이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까 진짜 몇 억이 깨지는 걸로 봐야겠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때 오시는 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문화적도 다르고, 언어적으로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진짜 유학 생활의 100%를 다 느끼고 싶으면은 일부러라도 약간 외국인 그룹하고 좀 얘기하고 좀 약간 언어가 좀 서툴더라도 일부러 외국인들하고 친구 사귀고 그래야지 이제 진짜 유학 온 그런 어 의미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만약에 지금 막 미국에서 왔고 막 그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이런 데 오시면은 한국인들 커뮤니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데 기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생각만큼 뭐 자기 자신의 의지 같은 게 없으면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음.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네, 장단점 당연히 있는데 근데 뭐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음, 한국에서 뭔가 내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네. 경우라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한인 커뮤니티에 기대는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아, 그쵸. 뭐, 미국 사회가 워낙 그 다인종이라고 하지만 그 인종마다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아, 구성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와서 잘, 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네. 워낙 잘 돼 있는 커뮤니티면은, 네, 처음에 적응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하니까. 수 있고, 네. 단지 근데 제 말은 거기에 너무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그쵸. 네네. 진짜 미국 사회로 나가고 싶다면은 다양한 분들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후회 없는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한국에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음, 그래서 뭐, 딱히 대학교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오히려 제가 관심 없던 분야들 있잖아요. 제가 원래 되게 문과 쪽 과목들 되게 좋아했어요. 뭐, 역사, 경제, 음, 사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잘했거든요. 그 수학이나 과학은 거의 포기하다 싶을 정도. 왜냐면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위축되더라고요. 음, 공부하기 싫고 굳이 이거 학습지 풀어서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런 그런 생각 들어서 되게 문과적인 학생이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선행해서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워낙 한국이 진도가 빠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중학교 중3 때쯤에 왔는데 뭐 중3 때쯤이면은 뭐 어디까지 배우죠? 그 미적분까지는 아닌데 아니, 뭐 보통 2차 방정식인데 이제 뭐 네, 수원 미리 이제 선행을 하면, 네, 네, 선행을 하면 이제 뭐, 약간 그렇게 건드리긴 한데 네, 삼각함수 해가지고 이제 음, 미적분까지도 뭐 만약 갈 수 있긴 한데, 그쵸. 어느 네. 정도 미국 교육 자체가 뭐 한국보다는 좀 쉬운 면도 있고, 그 속도가 고등학교 느리죠. 관련해서 네.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해서, 뭐 학업적으로는 솔직히 언어 말고는 크게 어렵다고 보기는, 뭐 어, 거의 이제 뭐 언어가 수학, 네. 중요하죠. 근데 아, 영어를 중요하다, 이해해야지. 중요하다. 네. 맞아. 그러니까 언어가 큰 장벽이긴 한데, 그것만 넘으면은 네, 그거만 넣으면 충분히. 네. 그래서 전에 안 보던 약간 이공계 쪽 그런 분야들도 관심이 보이고 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쌓이면서 결국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진짜 꿈도 못 꿀, 아예 생각도 못할 그런 필드였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느낌이 확 네. 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잘 선택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의 희생도 있었고 많이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잘 해낼 수 있었다. 음. 네. 뭐 앤드류 씨도 비슷한 루트 아닌가요, 저랑? 그렇죠? 네,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왔으니까 또 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네, 워낙 뭐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긴 한데 그냥 배운 게 워낙 많아서,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은 또 다르게 뭐 더 배울 게 있었을 테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음, 이 선택에 대한 후회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제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제 애초에 아하, 저는 막 유학을 오고 싶어서 온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어쨌든 가족들이랑 그렇죠. 그게 많죠. 다 같이 네, 이렇게 온 거라서. 근데 뭐 확실히 이제 저는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하다가 뭐 사업도 해보고 이게 이런 과정들이 한국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맞아요. 가능하지 않았나 싶긴 해서, 네, 이는 뭐 유학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다. 네,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크래킹까지 해서 그죠? 음, 유학이 꼭 필요한가까지의 주제로 마무리를 할 건데, 네.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또 저희가 찾아뵈는 거로,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런가요?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편집은 누가요? 편집은. 편집도 그렇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킵업하는 것도 이걸 또 아, 이제 저희가 뭐 맞아요. 가져와서도 나름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긴 하죠. 2주에 한 번이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또 새로운 주제로 미국 관련 저 일상 그렇죠. 얘기를 또 담아서, 그렇죠. 네, 핫토픽, 자영업 얘기 그리고 크래킹까지 해서 또 찾아뵙는 걸로 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에피소드 네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